카라카스의 하늘이 붉게 타올랐다. 2025년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깨어났다. 새벽 4시, 도시 곳곳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 건물들이 흔들렸고, 창문이 깨졌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연은 실화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라카스에 살던 외교관 출신의 한 시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안전한 곳에서 당신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저는 죽음과 맞닿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 세상이 떨렸다. 마치 지진처럼. 아니, 지진보다 더 무섭고 더 목표지향적인 뭔가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본 것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하늘이 붉었다. 도시 곳곳에서 불이 피어올랐고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쳤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무슨 일인가? 누가 이런 짓을 하는가? 왜 지금? 그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거리로 내려가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외교관 시절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그 본능 말이다.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다.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한 어머니는 아이 손을 잡고 달렸고 한 노인은 무릎을 꿇었다. 공포가 도시를 삼켰다. 내 손은 떨렸다. 다리도 떨렸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맑았다. 외교관으로 일했던 경험 때문일까? 아니면 생존 본능 때문일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폭격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라디오가 울렸다. 한 어머니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고 곧 그 소식이 퍼졌다.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것이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군사 개입.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외교관으로 15년을 일했던 나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현장에서 겪은 것도 있다. 어떤 대국의 결정 앞에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당하는 혼돈과 공포 말이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옆에 있던 낯선 사람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무서웠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정부 성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말들은 거리의 현실과 전혀 달랐다. 정부는 상황을 통제 중이라고 했지만 거리는 전쟁터였다. 누군가는 총을 들었고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내 머릿속으로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들이 흘러갔다. 더 많은 폭격이 올 것이다. 아마도 오늘 하루가 아니라 며칠간 계속될 것이다.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의 충돌이 더 심해질 것이고 도시는 더 위험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외교관 시절 나는 불안정한 지역들을 여러 번 방문했다. 쿠데타가 일어났던 나라, 내전이 진행 중이던 곳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 대사관으로 모여 대피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곳은 내 고향이었다. 이곳은 내 가족이 있는 곳이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직감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이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한 발 한 발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폭발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는 집으로 달렸다. 각 구간마다 총성이 들렸다. 거리 곳곳에는 군인들과 민병대가 배치되고 있었다. 그들이 내가 가는 길을 막을까봐 나는 좁은 골목을 택했다. 건물 그림자를 타고 담장을 넘고 혼돈 속에서 길을 찾아갔다. 집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것은 딸의 울음소리였다. 3살배기 아이가 이 모든 공포를 감지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아내도 하얀 얼굴로 침실의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살아있군. 그것이 그녀의 첫말이었다. 나는 딸을 안았다. 조그만 몸이 나에게 매달렸고
그 감촉이 모든 공포를 한순간에 의미 있게 만들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 여자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이유였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다. 기본적인 짐, 여권, 현금. 외교관 아내로서 그녀도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나는 용기를 얻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다. 책임감, 보호 본능, 그리고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함께. 내가 한 그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초라한 약속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다. 결단의 시간이 왔다. 도시의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라디오와 휴대폰을 통해 들리는 소식들이 모두 부정적이었다. 군인들이 도시 전역을 장악하고 있다. 총격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나는 결정해야 했다. 선택지는 단 두 가지였다. 첫 번째, 계엄령이 풀릴 때까지 이 집에서 버티는 것. 물론 이것은 안전해 보였다. 우리는 집 안에 있고 음식도 충분했다. 아마도 몇 주 안에 상황이 진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다. 외교관으로 일했던 경험이 나를 막았다. 이런 상황은 절대 몇 주 안에 진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된다. 그리고 일단 도시가 완전히 포위되면 빠져나올 길은 없다. 두 번째 선택지는 위험했다. 지금 이 혼돈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모르는 골목길을 통해 도시를 벗어나는 것. 국경 근처의 안전지대로 향하는 것. 이 길은 죽음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 총알에 맞을 수도 있고 군인들에게 잡힐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내 생각을 읽고 있었다. 외교관 부인으로 15년을 살아온 여자는 이런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끄덕임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내가 중얼거렸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었는지 아내를 위한 말이었는지 지금도 모른다. 그 순간 나는 내 사명을 다시 생각했다. 외교관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이 두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내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움직이기로 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여권, 약간의 현금, 물, 딸을 위한 음식,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 집도 버렸다. 나의 모든 기억도 버렸다.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연기가 목을 자극했다. 도시의 여러 곳에서 여전히 불이 피어올랐고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고 총성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밤의 어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우리는 건물 그림자를 이용해 이동했다. 아내는 딸을 안고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강 모서리에서 우리는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가 오고 있지 않은가? 총이 발사되지는 않을까? 그런 공포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길을 택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 노인 부부, 두 명의 젊은 여자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포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노인이 넘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를 일으키고 지탱해주고 계속 나아갔다. 이것이 미안함이었을까? 아니면 같은 생존자로서의 공감이었을까? 연기 속에서 우리는 유령처럼 이동했다. 밤 11시, 자정, 새벽 1시. 시간이 정체되는 것 같았다. 딸이 울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그 울음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했다.
두려움이 몸을 지배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타올랐다. 자유를 향한 열망이었을까? 어둠 속을 헤매던 중 나는 6년 전을 떠올렸다. 외교관으로서 나는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공식 방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감시당하는 나라였다. 길을 걸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도 감시당했다. 그곳에서 느낀 것은 숨이 막히는 공포였다. 사람들은 웃지 않았다. 아니, 웃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들 속에서 뭔가를 봤다. 끈기. 그리고 상호 부족. 한 번은 호텔의 여종업원이 내게 쌀 한 줌을 몰래 전해줬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을 보관해 두시오. 혹시 모르니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길을 잊을 수 없었다. 골목길을 헤매면서 나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다. 북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 감시당하고 있었다. 총부리와 함성에 의해. 하지만 북한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직도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교관 시절 나는 이런 비교를 삼갔다. 하지만 지금 이 밤, 이 골목길에서 나는 깨달았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해야 해. 북한의 그 여종업원처럼 나도 누군가를 돕고 있었다. 뒤처진 노인을 손잡고 다른 도망자들을 길로 인도하면서,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려낼 것이라고 믿으면서. 새벽 4시 도시의 경계에 도달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골목길에서 모인 15명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였다.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걷고 있었다. 국경 너머의 안전지대로. 어둠은 여전했지만 이제 나는 두려움보다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꼈다. 차가 나타났다.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 기사가 손짓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아마도 우리처럼 도망치던 사람의 친구일 것이었다. 우리는 빠르게 탔다. 질문은 없었다. 답변도 없었다. 오직 생존 본능만 있었다. 차는 밤의 도로를 헤쳤다. 검문소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멈추고 있었다. 군인이 손전등을 들고 우리를 비추려는 찰나 운전사가 악셀을 밟았다. 이 친구들은 저희 건축팀입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우리를 살렸다. 군인은 손을 들었고 우리는 계속 나아갔다.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아내는 딸의 눈을 손으로 덮었다. 아이가 이 광경을 보지 않도록. 하지만 그 보호의 손길은 우리 모두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여전히 문명 속에 있다는 것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도시의 불빛들이 멀어졌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 불지옥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아줄래?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다. 기쁨의 떨림이었다. 희망의 떨림이었다. 차가 국경 지점에 도착했을 때 새벽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내렸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멀리 보이는 카라카스.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 산 사람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디딘 한 명의 생존자로서. 안전지대에서의 첫 밤이었다. 국제구호단체의 임시 수용소. 천막, 담요, 따뜻한 음식.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다. 아내는 딸을 안고 잠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았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었다. 구호단체의 관계자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싶습니까? 증언자로서? 나는 처음에 머뭇거렸다. 이 경험이 누구에게 유용할까?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까?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앞에 떠올랐다. 도시에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들. 우리와 함께 골목길을 헤맸던 사람들. 아직도 폭발음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네.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한 대답은 외교관으로서의 결정이 아니었다. 한 남자로서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의 결정이었다. 내 딸이 자라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니까. 나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알리고 남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이 지금 이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매일 밤 내 딸이 안전한 곳에서 잠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줬기 때문이다. 그 운전사, 그 노인, 그 구호단체의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살렸다. 이제 내 차례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를 용기 내게 하고 누군가의 결단을 돕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말이다. 자유와 정의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의 발걸음으로, 누군가의 목소리로, 누군가의 증언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계속 걷고 있다. 이제는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도시에 남겨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우리처럼 밤길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증언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생존과 사명이 만나는 그곳에서 세상은 조금씩 바뀝니다.